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과학 전공 박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배우기 전에 앞서서 증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증권 파트. 네, 증권 파트 중에 이제 채권 먼저 알아보자면 이제 채권이라는 게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린 돈에 대한 증서를 받는 형태, 금융상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담은 금융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을 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일에는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채권에 투자를 하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좀 변동이 심해갖고 위험하지만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거의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채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 국채, 지방채, 회사채, 특수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보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 보증의 이제 국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흔히 말해서 국고채가 네, 국채랑 똑같아요. 네, 국고채 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채 같은 경우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에 따라 이제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예를 들어 A도로라고 할게요. 네, 특정 도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A도로에서 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돈이 필요해. 그러면 지방채를 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 여기서 이제 개인이 빌리는 사채와 조금 달라요. 네, 이 사채 가지고 가끔씩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야기해요. 네, 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기는 해요. 회사 발행 때문에. 네, 대신에 기업 신용도를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기업 신용도. 그래서 신용이 낮은 회사의 채권은 리스크가 크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특수채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나 아니면 뭐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이제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데 이 역시 이제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거나 자산을 이제 분산할 때 이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네,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채권 가치가 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채권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주식보다 조금 안정성을 유지할 때 이제 채권을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균형 잡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금 자산 보호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유가증권을 조금 알아보자면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 돈 대신에 이제 쓸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증서로 시큐리티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종 이야기하자면 유가증권은 이제 증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채권, 주식, 수표, 어음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채권과 주식에 집중해갖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채권과 주식은 모두 유가증권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주식과 채권.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식하고 증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예요. 네,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네. 증권의 한 종류예요. 증권의 한 종류. 그래서 증권에서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증권에서 또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채권은 안전성이 있고 주식은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긴 한데 수익률이 낮고 주식은 위험성이 높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위험성에 따라서 결정을 해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과 경제적 변화, 기업 실적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채권과 주식 아무래도 증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가 불황일 때는 주식 가격이 하락되겠죠. 네, 지금 조금 하락세죠. 2024년 9월 기준으로 됐을 때는 조금 하락세이긴 합니다. 네, 채권은 이제 오히려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경제가 불황일 때. 왜냐면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특성 때문이죠. 네, 그다음에 유동성을 봤을 때는 네, 뭐 유가증권 자체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유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쉽게 거래가 되는데 그 채권도 거래소에서 이제 장외 시장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기업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해갖고 자본을 모으거나 채권 발행해서 자금 빌려올 때 쓰는구나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이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주식과 채권, 네, 다시 한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잘 정리하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조금 안정성이 있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다만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은 높지만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물론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는 네, 채권이 이제 자산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증권, 유가증권 증권 똑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네. 제가 두 가지 혼용해서 쓸게요. 네, 이번 시간에. 뭐 증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둘 다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권 어떻게 진행이 되냐?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 보시게 되면은 주식이나 채권, 증권이 거래되는 장소로 증시라고 불려요. 네, 증시라고 이제 줄여서 불리기도 해요. 네. 증시, 증권 시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들에서 수익을 얻는데 이제 목표를 두겠죠. 우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 투자 시장, 경제 지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금 조달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나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지 좀 자금 필요한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제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수점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이제 좀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네, 어중떠중 얘기하는 것보다 예시 하나 듣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장 짓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제 주식을 발행해갖고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하겠죠. 네, 이 경우도 이제 자금 조달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갖고 자금 조달하는데 이제 좀 목표를 네, 두고 확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경우 이제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를 때 매도해갖고 수익을 얻는 경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시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 뭐 주가 상승이죠. 주가 상승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본이익 얻겠죠. 네, 그리고 기업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을 얻겠죠. 네, 그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증권 시장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증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경제 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의 구성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주식 시장, 채권 시장, 거래소. 네,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기했죠. 중요하기 때문이요. 네. 일단 첫 번째 주식시장 볼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투자자들이 기업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기업의 소유권. 네. 기업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어떤 예시가 있을까? 삼성전자 볼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량주가 아무래도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봤을 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네, 거래되고 있죠. 내가 꼭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주식을 통해서, 내가 투자할래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 채권은 이제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해서 아까 채권에 대해서 종류 이야기 드렸죠. 네, 국채, 지방채, 회사채, 스톡채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안전하죠. 네. 만기 되면 원금 돌려받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네, 거래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KRX, 네, 그다음에 뉴욕증권 거래소, 나스닥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그 거래를 보장해가지고 매수자와 이제 매도자가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갖고 진행한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입니다. 네, 드디어 주식이 나왔어요. 네, 거래소 관련돼서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거래소 이렇게 증권시장 구성이 있을 때 이제 주식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다 해갖고 두었어요. 네, 이 뒤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주식시장 관련돼서는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주주는 아무래도 주식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죠. 주식을 보유한 사람. 네,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해갖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주인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회사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해갖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식의 권리는 무엇이냐? 의결권입니다. 이 의결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회사의 중요한 안건이나 뭐 예를 들어 이사 선임이라든지 뭐 중요한 사업 결정 등에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뭐 예를 들어 무엇을 하겠다 뭐 아니면 프로젝트를 무엇을 하겠다 했었을 때 그 의사결정하는 상황이라고 그 주주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인데 주로 진행하는 게 의결권의 주식 수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주식수. 네,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수가 많으면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네, 규모를 차지할 수 있다. 그 회사의 그 규모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 경영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을 이용해가지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KRX라든지 아니면은 뉴욕증권 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 유동성을 띠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쉽게
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주식을 사는 이유 무엇이냐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배당금하고 자본이득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이익을 창출했을 때 이제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뭐 회사가 성장하고 많은 이익을 낼수록 이제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A 회사가 올해 더 큰 이익을 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주주들은 주식 보유량에 따라서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죠.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3개월에 하나 받는 게 있고 6개월에 하나 받는 거 있고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받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주식 수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주식 보유량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자본이득 갈게요. 자본이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이 잘 될 때, 네,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 가격이 상승되겠죠. 네, 그 경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좋은 상황은 이 경우죠. 이 경우 거의 없겠죠. 네. 뭐 그래도 이야기 드리자면 1,000원에 샀어요. 내가 샀을 때, 회사가 경기가 좋고, 실적이 좋아요. 아, 그러면 주식 오르죠, 당연히. 그러면 2,000원으로 가요. 네, 이때 얼마? 네, 2,000원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1,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1,000원을 빼면 이 1,000원이 남죠.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즉, 1,000원에 샀으니까 2,000원 됐잖아요. 2,000원짜리를 이제 팔게 되면 1,000원, 내 원금이 1,000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1,000원이 빠지고 1,000원이 이득이잖아요. 네, 이 이득을, 네, 자본이득. 이득인데 거기에 자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네, 경제 지표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회사 경영이나 경제 상황,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재무 상태라든지 산업 전망이라든지 뭐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 중에 제일 큰 이유는요, 아무래도 뭐 경제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주들의 수요와 공급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둘 수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자면. 왜냐면, 경기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수요가 많다면 그 주식 가격은 그대로 둘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래도 이 회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주주들이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려는지에 대해, 네,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지, 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달라진다라고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죠. 핵심적으로. 네, 핵심적 가치가 이제 아무래도 회사 가치, 핵심 가치. 핵심이라고 어떡해요? 네. 그래서 네, 투자자들은 이제 회사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 가능성, 산업 전망 등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갖고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주식 종류 보자면요. 보통주랑 우선주로 나뉩니다. 네, 보통주와 우선주. 일단 보통주부터 볼게요. 보통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 주식이에요. 그래서 보통주는 주주에게 의결권과 배당금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의결권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이제 의결권이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죠. 이 앞에.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익 창출할 때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예요. 네, 배당금도 이 밑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요. 네, 주가 변동성이 매일마다 다릅니다. 매일마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매일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와 달리 몇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특별한 권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그 배당 우선권부터 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배당 우선권 제가 여기다가 따로 안 썼어요. 이게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네, 공통적으로만 되는 부분만 제가 쓴 상황이거든요. 일단 배당 우선권 관련돼서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이 배당 우선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먼저 받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고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 적합한 투자자들한테 안정적 수익을 주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이제 우선주예요. 근데 이 우선주가 뭐 예를 들어 이제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주 주주가 먼저 배당받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을 이제 보통주 주주들이 받게 돼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반대인 점이 의결권에 대한 제한권이 있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한을 두거나. 네. 우선주는 거의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이에요. 그래서 참여보다는 배당 우선을 먼저 하는데 있어서 우선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예로 이제 회사 파산 시를 제가 여기다 두었는데, 회사 파산 시 이제 청산될 경우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조금 더 먼저 자산을 배분받을 수 있어요. 네.
유동성에 두지 않고 이제 고정적으로 주는 수익에 먼저 우선권을 뒀기 때문에 이분들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게 이제 우선주다라고 이야기를 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주보다 안정성이 높다. 네, 안전성 기준으로 두었을 때 보통보다 우선이 더 높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회사 파산 시에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네, 반반이죠. 네. 주가 변동이 좀 크게 바뀌는 회사면 조금 고심을 해볼 만해요. 보통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클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보통주냐 우선주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장소로 이제 주식회사와 투자자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업의 자금을 모아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요. 자본 조달. 하고, 그리고, 투자 기회. 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제일 큰 역할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우선 자본 조달 같은 경우, 네. 아무래도 회사에 필요한 자금 모으는데 목표를 두겠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자본 조달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해갖고 투자자들한테 자본을 조달해갖고 그 자본 가지고 사업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 어떻게든 성장해야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두는 게 이제 자본 조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투자 기회라는 게 어떤 거냐? 투자 기회도 마찬가지로 자본 조달이랑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주식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종이 발행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식 중개인이라든지 투자자가 있는데, 주식 중개인은 말 그대로 주식 매매를 돕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엔 제가 쓰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일단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자면 주식 중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이 경우에는 이제 주식에서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제 은행이라든지 자산운용사 같은 투자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구성 요소로는 있는데 포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만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입니다. 코퍼레이션. 네, 모르는 학생들 있어가지고, 네, 표기할게요. 네,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 조달하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자본 조달과 투자 기회를 목표로 둔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여기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한 회사겠죠. 네, 약간 어렵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주식에 대한 회사예요. 네,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 조달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 창출과 아무래도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최대한 증대를 시켜갖고 수요를 이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주주는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의결권, 아까 이야기 드렸죠. 네, 이 부분이랑 또 이야기가 되죠. 네, 의결권을 갖고 있고, 네, 아까 이야기한 게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주는 이제 자신이 가진 주식 수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사진들이 이제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을 대표해가지고 주요 경영 방침을 이제 결정하는 사람을 이제 이사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사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갖고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해갖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주주들이 많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결권은 주식수에 대해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진에 대한 결정권을 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이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담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그 부분을 책임지는데, 네, 이사진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과 소유는 이제 조금 분리돼서 진행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주 같은 경우 회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경영은 결국에 전문 경영진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뭔가 어렵게 이야기가 조금 꼬여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영과 소유는 분리돼서 진행되는구나. 네,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 경영은 전문 경영진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구나라고 네,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예는 아무래도 삼성, 애플, 테슬라가 있죠. 네, 삼성, 애플, 테슬라가 있는데 주식 발행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자금 모아가지고 사업 확장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지속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네,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표죠. 네. 자, 주식회사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는 이제 기업의 법적 구조를 의미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코퍼레이션밖에 모르는데요 하시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들도 주식회사구나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CORP 외에는 주식회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는 싶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법인 주식회사를 의미하고 이제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코퍼레이션이요. 네, 물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코퍼레이션도 되지만 네. 이렇게 약자로 쓰였을 때 이제 법인 주식회사로 쓰였을 때 이제 회사 뒤에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코퍼레이션으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전적 쪽에도 코퍼레이션 맞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네, 그 부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예시만 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이제 존슨앤존슨이 또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회사들,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들이 이제 코퍼레이션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쓰여요. 네. 그 다음에 인코퍼레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예요. 네, 회사 이름에 붙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주로 쓰입니다. 뭐 애플도 있지만 구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법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코퍼레이션이든 인코퍼레이션이든 법적으로는 큰 책임은 없어요. 네, 큰 뭐 제한되는 뭐 그런 상태는 없는데 다만 조금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법인 주식회사인지 법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지 네, 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아마 영국이나 유럽, 영연방 국가에서 조금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LTD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롤스로이스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책임이 제한이 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회사랑 이제 주주랑 조금 다르게 보호를 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이제 리미티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CO. 하고 LTD 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요. 네, 대한민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서 네, 주로 일본, 한국 등에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뭐 아무래도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 이야기하는 게 CO. 해가지고 컴마 쓰고 LTD예요. 네, 컴퍼니 리미티드 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리미티드라고 쓰진 않고 네, 이걸 또 합쳐서 이렇게 쓰는 경우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회사로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주식회사로서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 네, CO. 하고 CO 해가지고 컴마 찍고 LTD 해가지고 둡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하고서 CO. 하고 딱 찍고 그다음에 LTD 해갖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제 그 주식회사의 형태다라고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주의 책임이 회사에 한정돼갖고 법적이나 뭐 재정적 문제는 관련돼가지고 뭐 주주는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져갖고 진행되는 형태예요. 네, 독립된 법인이 어떤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주주는 투자한 자본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형태를 네. CO. LTD에서 컴퍼니 리미티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곳은 조금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코퍼레이션, 인코퍼레이트, 리미티드는 다 이제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주주의 책임이 회사에 한정적으로 법적이나 재정적 문제는 자본만 갖고 진행한다라는 형식으로 두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게 조금 복잡한데 법인세도 별도로 또 납부해야 되고 법적 책임도 또 회사에 한정돼갖고 또 주주랑 또 주주가 또 그만큼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자본만 갖고 진행을 합니다. 네, 자본만 갖고 진행해서 네, 컴퍼니 리미티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고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노란색으로 표기된 거 네, 체크하세요. 네. 이제 이 부분보다 아무래도 노란색 체크한 거 뭐 잘 아실 거라 보고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네, 이렇게만 둘게요. 미국 세법 구분에 따른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세법 구분에 따른 형태 같은 경우에는 C 코퍼레이션하고 이제 S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얘는 그냥 세션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몇 장, 몇 절, 몇 호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유래가 됐어요. 네, 크게 유래된 건 아니고 네, 크게 뭐 다른 뜻을 가진 게 아니고 C와 S로 나눈 이유는 그렇게만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주주수랑 이제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단 일반적으로 공개된 주식회사는 이제 C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두고 있고요. 법인세 별도 납부. 그다음에 보통의 대형 기업들이 이제 C코퍼레이션을 따르고요. 나라 제한 없이 주주가 무제한이요. 네,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네, S코퍼레이션은 미국인, 네,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100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어요. 네, 원래는 이 위에만 넣을까 하다가, 네, 그래도 좀 그냥 좀 이해는 될 정도로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용어들, 네, 약자들 좀 체크를 꼭 해주세요. 네. 약자들이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미국 세법 부분은 C 세션과 S 세션으로 나눠 있는데 서브젝트 챕터에서 유래가 됐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미국인 상대로 했었을 때 100명 제한인지 주주 무제한인지 뭐 두겠죠. C 코퍼레이션에 이제 해당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코카콜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식 상장이에요. 주식 상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주식을 내놓는 과정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네, 계속 이야기하지만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나 아니면 애플. 네, 다른 예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삼성전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간 그 주식들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이죠. 네.
주식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주식 상장 안 돼 있으면 못 사잖아요. 네,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나요? 네, 주식 상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요, 이 상장이라는 게요, 기업에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이제 기업은 대규모 그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기업의 시장을, 기업의 그 가치라든지 뭐 그런 평가를 또 주식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야기 드리자면 상장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회계, 감사 및 실사가 들어가서 심사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상장이 되는 게 이제 주식 상장의 절차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우선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맨 처음에 상장 신청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요. 주식회사가 이제 상장을 원할 때 거래소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그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적합한지 아닌지 또 판단을 합니다. 근데 상장 요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규모 자금을 갖고 있는지, 뭐 재무 상태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 해가지고 ESG 관련된 형태가 요즘 조금 뜨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파트에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계 감사 및 실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더 자세하게 철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사를 나와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겉으로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네,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심사가 통과됐어요.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 실사랑 회계감사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소는 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심사가 또 통과가 된다면 거래소는 또 상장을 승인해가지고 상장 날짜를 확정하게 될 때 이때 이제 주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죠.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이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 상장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종종 보시는 거 있잖아요. 상장 기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로 크게 나오는 지점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주식 거래가 진행될 때.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식 거래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있어요. 모르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KRX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상식이에요, 상식.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주요 증권 및 파생 상품이 거래되는 통합거래소로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하고 파생 상품들이 여기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시장이 코스피랑 코스닥이에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맨날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보니까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다른 채널 봤을 때도 메인으로, 네, 증시가 뜬다. 그러면 항상 KRX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뜹니다. 하고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제가 캡처해서 넣었어요. 네이버에서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커버지크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네, 코스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상장 조건이 300억 이상이 돼야 돼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또 그 자본이 어떻게 되고 막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상장 조건이 또 까다롭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코스피 같은 경우 자본금이 300억 이상 되는 경우가 돼야 되고, 영업기간은 3년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년 중 2년이 흑자가 돼야 되고, 시가총액은 6천억 원이 이상이 돼야지 상장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기본 조건으로. 네, 이때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되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는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대형기업. 이 되겠죠. 네, 대형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식시장으로 대형 우량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대형 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KRX 유가증권시장의 주가지수다 그러면 거의 코스피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시큐리티스 딜러스 오토메이트 코테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상장 조건 같은 경우 자본금 30억 원. 아까보다 낫죠. 코스피보다 낫죠. 1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 최근 영업이익이 2년 중에 1년 이상 발생해야 되고, 시가총액은 90억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이제 KRX에서 만들게 된 부분이다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코스닥에서 진행하는 건요, 뭐 IT라든지 바이오, 뭐 그런 부분, 엔터테인먼트 등 뭐 여러 가지 신기술 기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 주로 기술 기반이죠. 결국 이야기하자면. 네,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도 뭐 카카오게임즈, 지금 펄어비스라고 해서 또 게임 회사인데, 네, 또 펄어비스가 있고 CJ E&M,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다음에 헬스케어 해가지고 또 둘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네, 아무래도 신기술 기반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규모예요. 규모 차이. 에 따라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우량주가 이제 주를 이뤄갖고, 아무래도 코스피에 상장되면 어떻게 됐어요? 안정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당연히.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요.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잖아요. 일단 자본금과 시가총액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좀 아무래도 여기에 상장되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투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자들이 따르는 게 이제 코스닥이다라고 둘 수 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 안전성. 네, 이 부분도 이야기 드리자면 안정성이 높고 얘는 안전성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면 신생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 대형 기업으로서 안정성이 높고 네, 코스닥은 조금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모여지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미국입니다. 네, 미국. 여러분들 증시 관련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뭐 항상 나스닥 아니면 S&P 500 그다음에 다우 산업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다 이제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 뉴욕 증권거래소 하면은 NYSE입니다. 약자하고 네, 어떤 상황인지 꼭 아셔야 되고요. 나스닥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시큐리티즈 딜러스 오토메이커테이션이라고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가총액 먼저 NYSE부터 할게요. NY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정통을 갖고 있고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어요. 네, 둘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보도록 하자면 그 NYS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월마트라든지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디즈니, 비자, 뭐 맥도날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장 조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400명 이상의 주주, 3년간 $1,000만 이상, 시가총액 $1억 이상, 그다음에 ESG 조건이 요즘 요구되고 있는데 이 ESG라는 게 어떤 거냐면 environment, 소셜, 가버넌스라고 해가지고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번 파트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이제 요즘 보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둘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주와 신생기업, IT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고 이제 맨해튼에 있다고 돼 있죠. 거의 네트워크로 기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가 주가 되다 보니까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구글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나스닥 상장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주주나 이제 최소 자산, 수익성 요건 뭐 여러 가지 해서 두고 있는데 크기 순으로 보자면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 그다음에 나스닥 글로벌 마켓, 그다음에 나스닥 캐피탈 마켓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세 가지 그 시장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나스닥에는 안에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나스닥 종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전부 다 합친 상황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네. 글로벌 마켓, 뭐 글로벌 셀렉트 마켓, 아니면 글로벌 마켓, 뭐 캐피탈 마켓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코스피 나눈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얼마나 높은 자본금을 갖고 있고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지 그 요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기술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이랑 또 따르고 있죠. 이 부분은요, 또 연관되는 게 어디랑 연관되냐면 AI 기술입니다. 네, AI 기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스닥이 또 참여하는 연구진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러면 올라가겠죠. 네, 경제 성장하고 관련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우 지수, 다우 존슨, 다우 막 해갖고 다우 미터 막 별 이야기 많습니다. 네, 다우 존스입니다. 네, 얘도 미국에서 나왔는데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해가지고 네, 약자로 DJIA 해갖고 네, 이렇게 불립니다. 네, 따로따로 부를게요. 아무래도 조금 합쳐서 부르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JIA 해갖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1986년 찰스 다우랑 에드워드 존슨이 만들어서 이제 다우 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 경제의 판단 경로로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 지수라고 불려요. 네, 미국의 30개 대형 우량 기업 주가를 토대로 해갖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이 이 다우지수에 해당되는 우량 기업 주가인데 30개만 가지고 평가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 30개가 거의 5에서 70%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또 만들 수 있는 방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지수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네. 뭐 3에서 70%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들이 또 여기서 파생돼서 또 500개의 기업, 또 700개의 기업을 또 나타내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다우존스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이제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우존스보다 아무래도 좀 넓은 시장을 반영해가지고 두고 있어요. 그래서 S&P 아까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우리나라에도 표기가 돼 있어요.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우존스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대량 우량주만 보고 진행을 하니까. 네, S&P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밑에 또 대형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넓은 시장을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IT뿐만 아니고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진행하는 게 S&P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 상태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미국의 500개 그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봤을 때 S&P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 가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도 커져요. 네, 그래서 다우존스에 들어간 회사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네, 여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S&P에도 네.
다른 회사들은 영향이 미비해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번입니다. 네, 니케이 225예요. 네, 니케이 225 스톡 에버러지를 이제 약자로 니케이 225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950년대 일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 신문사에서 지수를 관리하고 발표해서 니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도쿄 증권거래소에 의해서 진행되고 225개 주요 기업을 토대로 해서 주가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기업 선정 같은 경우에는 거래 유동성이 활발함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형 기업, 네, 여기는 225개,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기업 225개를 토대로 해서 네, 1번은 225로 진행한다라고 줄 수 있겠어요. 왜 225개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니케이는 225개 기업 주가를 합쳐가지고 네, 다른 지수보다 산출 방식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경제 바로미터 기능으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 판단 경로로 참고를 했었을 때 이제 다우존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니케이가 유명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니케이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수출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니케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닌텐도,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 그다음에 미쓰비시 금융그룹 등이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225개 썰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지수로 해당되는 회사들이 225개밖에 없었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신문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친한 회사가 225개다. 뭐 그런 썰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225개로 되고 있어요. 네. 자, 주식 거래 시간을 볼게요. 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전 9시 딱 0000 00분 00초에 딱 스타트가 되죠. 그래서 오후 3시 30분에 마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표준 시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정규 거래 외 시간으로 해서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휴장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휴일에는 거래가 되지 않고 이번에 추석 있었잖아요. 네. 설날 추석 연휴 등은 이제 휴장이라고 진행하는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이제 뭐 그래프라든지 증시 용어잖아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호가 단위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잔량, 매도 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호가는 이제 원하는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요.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쓰이는 최소 가격의 변동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동일하게 네, 적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이 1,000원 이하다. 그러면 1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네, 만약에 5,000원에서 만원 사이다. 그럼 10원의 단위에 움직이고, 네, 그리고 만원에서 5만원 사이다. 그럼 50원에 움직이고. 지금 옆에 있는 주식을 보니까 63,200원이죠? 그러면 100원 단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100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8,000원일 때 호가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10원 단위가 되겠죠? 네, 10원 단위로 해가지고 주문 매수량이, 네, 왔다 갔다 변동 단위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증시 시가총액으로 제가 잡은 이유는요. 증시 용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하면, 사실은 한 학기 분량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그래도 알아야 되는 용어로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할까 보다가, 네. 네이버에서 증권홈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네.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가 좀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자,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중요한데 체크하면 또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거래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는 지표로서 아무래도 활발하지 않은지를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활발한 부분을 보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증시 용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색으로 둘게요. 검은색으로 둘게요. 네,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두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부분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이제 활발한 여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수요와 공급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네. 자, 주가 지표는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좀 이따가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조금 볼 텐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일단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는 게 있어서 처음 거래된 날 아니면 가장 높이 거래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가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매수 호가, 내가 어떻게 사고 싶은지 아까 호가는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매도 호가는 팔고 싶어하는 가격, 그 다음에 총 잔량은 남아 있는 거, 네. 매수 주문에서 남았는지 매도 주문에서 남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량의 주가를 곱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금액의 총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일 거래량, 아무래도 그 전날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외국인 비율은 조금 체크할게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과 이제 수출을 주 원으로 삼아가지고 네,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특정 주식을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70%가 된다. 70%가 된 회사다라고 예시를 들었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게 될 때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빼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화창한 날인데 그냥 빼요. 어떤 ABC라는 주식이 있는데 갑자기 뺀다. 이 회사 그냥 별론데 하고 빼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래도 두는 편이 좀 많은데 외국인들은 그냥 뺄 때 아무래도 그 회사가 망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외국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높다면 외국인 관심도도 높지만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외국인이 산 비율, 아까처럼 70%까지 되는 비율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거의 다 2에서 30%거든요. 국내 증권 같은 경우.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 조금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닌 회사들도 많아요. 코스닥, 코스피 상장하려면 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일단은, 외국인 비율 한 번씩 체크를 꼭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거. 네. 자국민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금 이 부분이 좀 예민하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수. 네, 현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총 수량이죠. 네, 아무래도 총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우량주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이제 억으로 환산했을 때 주가랑 주식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산 총계, 그 다음에 부채 총계, 부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채 자금 모두 포함한 게 이제 자산 총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벌어들인 총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얼마나 변했는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단기순이익 해가지고 뭐 이익에서 수익이라든지 뭐 비용 같은 걸 모두 더하고 뺀 순수익이 이제 단기순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 EPS라고 해가지고 한 주당 얼마나 이익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주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보통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PER과 이제 ROE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ROA, PBR, 유보율.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주식 시세를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주식을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아무래도 여기 증시용어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이야기 드렸고, 네,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외국인 비율.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지 네,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과 이제 주가 지표랑 관련돼서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양초? 초? 네. 캔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초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주가 변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제 캔들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프에서 아까 제가 그래프 예시를 하나 놓겠는데, 네. 이 그래프 예시 보시면 네,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구분은 이제 양봉,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파란색, 음봉이거나. 네. 그래서 파란색이면 울상이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파란색이고요. 올라왔을 때는 빨간색이요. 회사마다 다르게 표기하는데 초록색일 경우도 있고 파란색이, 그러니까 음봉을 이제 검정색으로 표기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몸통과 꼬리 길이는 이제 동폭과 이제 시장의 매도 압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요. 네. 그래서 그래프 패턴 보고 시장 흐름을 알아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트가 이제 캔들 차트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두면 잘 모르잖아요. 호가만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해 패턴을 좀 보기 위해 캔들 차트를 이용을 한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캔들 차트는 주가 지표에 따릅니다. 네, 아까 여기 내용이랑 똑같아요. 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앞에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이 캔들 차트에서 고가, 저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시가, 종가, 시가. 네, 이렇게 변하거든요. 우선 여기 제가 설명을 예를 따로 안 둬서 여기다가 그냥 설명할게요. 양봉부터 하자면 양봉 같은 경우 올라가는 추세를 이야기를 해요. 올라가는 추세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가 고가는 일단 똑같고 여기서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부분이고 이 부분은 스타트 됐을 때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감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가가 올라간 상태고 음봉 같은 경우 내려가죠. 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가가 됩니다. 네, 이 차이점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도지라는 게 있습니다. 도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시가랑 종가랑 똑같아요. 네, 그 상황을 일단 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통이 매우 작거나 지금 이 부분이 폭이 지금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죠. 아까 여기는 변화폭이 이만큼이나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변화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요. 암시할 수가 그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추세 전환을 암시할 수 있는 게 조금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아요. 네. 다만 계속 유지가 되면 그냥 유지되겠구나 하고 암시할 수가 있겠죠. 중립 상태로 계속되면.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랑 매도세가 아무래도 똑같아지면 시가랑 종가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의 종류는 지금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파생돼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제가 다 잘랐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딱 중요한 부분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일자형 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전부 다 똑같다. 네, 전부 다 똑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자형. 네, 십자 같은 경우에는 네 스탠다드 도지라 그래가지고 플러스 기호. 네, 매수 매도도 팽팽하고 주가, 종가가 이제 또 일치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긴 다리, 지금 이것도 긴 다리죠. 네, 이렇게 긴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긴 다리라고 불립니다. 네, 긴 다리 도지. 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이에요, 폭. 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보고 있는 상태죠. 고가랑 저가의 폭이 크다라고 나와 있을 때 이제 긴 다리 도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석 도지 같은 경우는 비석처럼 생겼어요. 네, 지금 이 표기가. 네, 그래서 비석 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윗꼬리가 길게 나와 있는 모양으로 돼서 하락을 암시합니다. 네,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까 시가 종가 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종가가 지금 아래에 있죠. 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측이 지금 아래에 있어서 아무래도 비석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잠자리 도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종가가 위에 있죠. 그러면 또 상승할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종가가 위에 있으면 상승이죠. 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도지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형 도지. 네. 자, 그다음에 장대 패턴. 장대 패턴은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고가랑 저가가 따로 안 나타나고 그냥 폭락만 이제 나타낸 상태를 이제 장대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산형 모양으로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망치형 같은 경우 하락세를 나타낼 때, 네, 상승 전환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하고요. 교수형 같은 경우에는 네,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작아가지고 하락 신호로 해석을 해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망치형, 왼쪽이 망치형이거든요. 오른쪽이 교수형. 여기서 교수형은요, 행인맨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망치 모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를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그 망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둘 다 보기에는 여기서 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데, 시가, 종가, 그 다음에 시가, 고가, 이 부분을 보고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고가인데요. 고가가 종가예요. 여기선. 네, 고가, 종가가 같은 상황이에요. 망치형에. 그래서 저가, 종가, 시가가 여기서는 고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가, 종가, 시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보다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모양이 있구나를 목표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모양들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양을 조금 유심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 자, 그 다음에 캔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예시를 갖고 왔어요. 네, 하락세를 띄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양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형태는 이제 교수형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네, 교수형으로 유지가 되었다가 이 전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떨어졌다가 여기서 타고 올라오고 네, 지금 올라가고 있죠. 망치형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전환이 되면서 이제 하락세로 파란색을 띄고 있고, 이렇게 긴다리형으로 또 중립 상태인 거예요. 지금 시가랑 종가가 같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뜰지 모르니까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형이 띄면은 그 다음에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 걸 암시를 할 텐데 중간 양봉으로 갈지 음봉으로 갈지, 네,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띄고 있군 하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확대를 확 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 안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110으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래서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의미를 띄고 있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랙 먼데이입니다. 제가 사실 이 파트 4를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블랙 먼데이 때문에 준비했어요. 네, 이번에 2024년 8월 5일에 네, 최악의 하루, 코스피 9%, 코스닥 11% 폭락해서 235조 원이 증발됐죠. 네, 사이드카 아닌 서킷 브레이커 해서 국내 증시까지 뒤덮은 강제 거래 금지 해가지고 제가 연합뉴스에서 갖고 왔습니다. 연합뉴스 참고 자료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보자면요, 여기서 이제 경제 침체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동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그러니까 여의도 관련되신 분들은 전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그 당시 학교에 있었거든요. 8월달에 학교에 있고 7월달에도 계속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야기했을 때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정사유 시간에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자, 우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대 하락률이, 네, 코스피 하락폭이 이렇게 컸어요. 네, 마이너스 8%까지 되는데 마이너스 9.99까지 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저희 배웠던 게 이 지수 기억하실 겁니다. 다우지수.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하고. 네, 다우지수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우존스 지수로서 네, 미국 경제의 판단 경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지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929년에는 이제 과도한 투기라든지 경제 불황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10월 19일에 프로그램 매매랑 거품 붕괴, 금리 인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블랙 먼데이라는 게 갑자기 크게 폭락한 월요일이에요. 주말에 잘 쉬다가 주식시장이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폭락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될 때요. 마이너스 5%면 주의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10%면은 시장 조정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20%면요,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30%면 심각한 경제 위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20%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전쟁 준비 진짜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후진국에서 저 나라 그냥 전쟁 일으켜서 가져가면 되겠네? 그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네, 경제 주스랑 상관없이. 네, 왜냐면 싸우면 되잖아요. 싸워가지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공포 시나리오가 진행이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죠. 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일으킨 사건이 돼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블랙 먼데이가 월요일에 폭락이 돼서 뭔가 이 월요일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보자면 1929년은 조금 대비하에 스타트가 됐지만 제일로 폭락한 건 이제 1987년이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2.6%죠. 네, 전 세계가 정말 장기적 경제 침체로 힘들었어요. 네, 이때 이제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 여기부터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1929년에는 이제 과도한 투기라든지 경제 불황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갖고 월스트리트이 대폭락했어요. 네, 월스트리트이 대폭락했다라는 것은요, 뉴욕 증시가 폭발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전 세계가 아무래도 바라보는 게 미국인데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거의 실직자가 다반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그랬는데 1987년은 더 했겠죠. 지금 상황 봤을 때 22.6%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이때 이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서킷 브레이커 진행했었죠. 이 부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로나 뭐 얼마 전이었죠. 네, 벌써 5년 된 것 같아요. 2020년 3월 9일 월요일에 마이너스 8%까지 갔어요. 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관련된 가게들도 못 여는 상태고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금리가 확 인하가 된 상태예요. 네, 게다가 유가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4년 8월 5일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또 기록이 됐어요. 마이너스 9.99%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원인은요, 엔화. 네, 엔화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지금까지 원인과는 또 다른 원인으로 이제 나온 상태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원인이 되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리긴 했죠. 그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또 번지게 되고 또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세계 무역 경제에 따라 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미국 경제에 또 잘 따르잖아요. 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변동이 확 일어났어요. 이 당시 때 코스피가 그 8.77 마이너스, 그다음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가 내려갔어요. 네, 마이너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미국 경기가 성장이 둔화가 됐고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엔화 강세 추세가 이제 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처럼 보이는데요. 있어 보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네, 일단 안전장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체를 그냥 확 멈춰버립니다. 하루에 한 번 발동할 수 있고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이 돼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확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내 주식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금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빨리 사람들이 이제 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네, 주가가 하락되면 당연히 그래야죠. 빨리 내 자본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그런데 아예 서킷 브레이커를 하게 되면은 20분간 중단이 돼요. 시험에 네,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20분간 중단된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이 차이점이거든요. 사이드카는 이제 5분간이고, 네, 서킷 브레이커는 20분간 해서 정지가 됩니다. 이 20분간요, 거의 다 숨을 좀 쉴 수가 없다. 약간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시정지되는 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할 그 시간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빼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라는 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동 조건이 있습니다. 네, 8% 하락되면 8% 하락된 상태가 이제 1분 이상 진행된 경우, 코스피 지수가. 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 상태가 1분 이상 진행될 경우, 아무래도 대형 우량주가 8% 이상 하락이 되면 그게 1분 이상이 됐어요. 네, 전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조금 경제가 확 휘청되는 상황이구나, IMF 가겠구나라는 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그 다음에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주식 차이를 막기 위해 잠깐 멈추는 제도인데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라는 거랑 관련이 많아요. 네, 선물 시장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농산물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시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현물 시장, 주식 시장하고 조금 차이가 조금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갑자기 상승되거나 하락이 됐다. 금값이 갑자기 폭주를 한다. 아니면 폭락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경우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랑 조금 다르죠. 네. 1일간 여러 번 발동을 할 수 있는데 현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시장이 5분간 중단이 됩니다. 네, 일시 정지되는 순간 아무래도 서킷 브레이커처럼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8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사이드카가 터졌어요. 이때 대침체가 발생됩니다. 네, 사이드카는 뭐 여러 번 발동해도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대침체가 발생해요. 대침체가 발생하는 건 어떤 상태냐? 아무래도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같이 발동이 되겠죠. 어쨌든 간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이드카 발동 조건은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이 상승되거나 하락이 1분 이상 진행될 경우 네, 이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블랙 먼데이 때 두 개가 발동이 됐다 그랬죠. 네, 우리나라는 네, 그렇다는 건 대침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왔구나라는 걸 네, 그래도 지금은 막은 상태이긴 해요. 막은 상태이긴 하지만 위험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 네, 경제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고심을 하고 하다가 네, 여러분들은 꼭꼭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주식 시장에 따라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불안전성이 또 다르게 또 나오는 금융 사례들이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채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약속을 담은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보증으로 이제 국채가 있고 지방채, 사채 다루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증권과 유가증권은 같은 거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과 증권은 또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증권시장의 구성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거래소가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주 의결권에 대한 부분을 배웠고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다? 배당금과 자본이득 때문에 산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의 변동 이유는 주주들의 주요 그 수요 공급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 가치에 따라 또 달라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눈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자본 조달과 투자 기회를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게 있는 게 주식회사가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뜻보다는 아무래도 뜻도 뜻이지만 약자가 뭘 뜻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주식 상장 조건에 있어서 이제 한국거래소가 기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낮아서 뭐 진행이 되고 상장 조건은 규모 차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NISE, 나스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다우지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경제의 판단 경로로 둘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게 S&P 500으로 산업별로 다 추가한 게 S&P 500이다라고 둘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니케이 225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제 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외국인 비율에 따라 주가가 또 다르게 또 진행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 차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캔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게 양봉, 내려가는 게 음봉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도지라고 해서 이제 몸통이 매우 작고 나오는 캔들을 이제 도지라고 하고 일자형 도지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그림들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어떻게 올지. 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그랬어요.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달려온 거예요. 자, 블랙 먼데이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주식 가격이 갑자기 크게 폭락한 월요일로 대표적인 금융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비를 잘하자라는 목표를 두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우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나온 단어 이제 서킷 브레이커랑 이제 사이드카가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 20분간 중단이 되고 사이드카 같은 경우 5분간 중단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이드카 같은 경우 선물 시장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으로 인해서 변동 상황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주식은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면 아무래도 이 과목이 정보사야 인터넷 윤리인데 다른 과목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잡아서 올해 파트 중에 파트로 해서 나눈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거는 거의 그 주제 부분으로만 가르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복습하시면서 어려운 단어 있거나 좀 그런 거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인터넷에 쳐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로 안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대한 PT를 구성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꼭꼭꼭 복습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